맞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뭐 서린기의 편지는 그렇다 치고요. 이거에 대해서 또 중요한 게 문무왕이 서린기한테 답신을 보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어떤 연유로 그 원문이 이제 전부 이렇게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김부식이 이걸 다 적어놨어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직접적으로 왜 문무왕이 그걸 그 나당 전쟁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거는 그렇다 치고 이거는 우리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대왕이 편지에 답하여 말했다. 문무왕이죠. 선왕이 이제 무열왕입니다. 정관 22년에 중국에 들어가 태종 문황제를 직접 뵙고서 태종 문황제가 짱눈이죠. 은혜로운 칙명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고구려를 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희 신라가 두 나라 사이에 끌림을 당해서 매번 침략을 당해 편안할 데가 없음을 가엾게 여기기 때문이다. 산천과 토지는 내가 탐내는 바가 아니고 보배와 사람들은 나도 가지고 있다. 내가 두 나라를 바로잡으면 평양 이남의 백제 땅은 모두 너희 신라에게 주어 길이 편안하게 하겠다라고 하시고는 계책을 내려주시고 군사행동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게 중요해요. 그 뭐냐면은 대동강 이남, 평양 이남으로 되어 있는데 뭐 대동강이라 치면 대동강 이남 지역은 신라한테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열왕하고 이제 짱눈이 사이에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기의 다른 부분에는 이제 요런 말이 안 나오거든요. 저도 읽으면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뭐 대동강 이남의 대동강 이남으로 통일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봤었었는데 사실은 대동강 왜 하필이면 그 국경이라는 게 대동강 이남이어야 되는지는 난 몰랐었거든. 근데 그게 이제 여기 나오니까 여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신라 백성들은 모두 은혜로운 칙명을 듣고서 사람마다 힘을 기르고 집집마다 쓰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큰일이 끝나기 전에 문제께서 먼저 돌아가시고 지금 황제께서 짱눈이 새끼죠. 즉위하시어 옛날의 은혜를 계속 이어나가셨는데 잠옷 인잠을 자주 입어 지난날보다 지나침이 있었습니다. 저희 형제와 아들들이 금민을 품고 금으로 만든 도장이요. 아무튼 뭐 왕의 도장 그런 거겠지. 자주색 인끈을 달게 되어 영예와 은총의 지극함이 전에 없었던 것이라서 몸이 부스러지고 뼈가 잘게 부서져도 모두 부리시는데 쓰임이 되기를 바랐으며 간과 뇌를 들판에 발라서라도 은혜의 만분의 1이라도 갚고자 했습니다. 짱눈이가 뒤지고도 짱눈이 새끼가 계속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우리도 짱눈이 새끼를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현경 5년에 이르러 성상께서는 선왕의 뜻이 끝나지 않았음을 유감으로 여기고 지난날에 남겨둔 실마리를 풀고자 배를 띄우고 장수에게 명해서 수군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이 2차인가요? 아니다, 이게 그거 백제하고 전쟁인가? 자, 선왕께서는 연세가 많으시고 힘이 쇠약해져서 군사를 이끌기 어려웠으나 이전의 은혜를 쫓아 생각하셔서 힘써 국경에 이르러서 저를 보내어 군사를 이끌고 대군을 맞이하겠습니다. 이게 백제원정인가 보네요. 동서가 서로 화합하고 수군과 육군이 모두 나아갔습니다. 수군이 겨우 백강 어구에 들어왔을 때 백강이라는 게 거기죠. 여기가 금강입니다. 금강 하구를 이제 백강 어귀라고 그러죠. 백강이 이제 금강입니다. 자, 육군은 이미 큰 적을 깨뜨려 두 부대가 같이 백제 왕도에 이르러 한나라를 평정했습니다. 육군이라는 거는 수군은 당나라 군사를 의미하죠. 그죠? 소정방이가 이끄는 당나라 군사고 육군이라는 거는 바로 황산벌에서 황산에서 누굽니까? 계백을 깼던 잠깐만요. 계백의 군사를 깼던 바로 이제 김유신의 군사를 의미합니다. 신라군이 당나라 군보다 잘 싸웠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평정한 뒤에 선왕께서는 드디어 대총관 소정방과 인원에 중국 군사 1만 명을 남아있게 하고는 신라도 또한 김인태를 보내 군사 7천 명을 이끌고서 함께 웅진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대군이 돌아간 뒤 적의 신인 복신, 부여부흥군이죠. 백제 부흥군이죠. 자, 복신이 강의 서쪽에서 일어나 남은 무리들을 모아 웅진 도독 부성을 에워싸고 핍박했는데 먼저 바깥 성적을 깨뜨려 군량을 모두 빼앗기고 다시 부성을 공격해 얼마 안 되어 함락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성에 가까운 네 곳에 성을 쌓고 둘러싸고 지켰으므로 이에 부성은 거의 출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포위를 풀고 사방에 있는 적의 성들을 모두 깨뜨려서 먼저 그 위급함을 구했습니다. 다시 식량을 날려서 마침내 1만 명의 중국 병사들이 호랑이에게 잡혀 먹힐 위기를 벗어나도록 했으며 아울러 지키고 있던 굶주린 군사들이 자식을 바꿔서 서로 잡아먹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복신이 처음 백제부흥군을 일으켰을 때 웅진도독부가 거의 넘어갈 지경이었는데 그때 그걸 구한 게 바로 신라군이다 라는 얘기죠. 자, 현경 6년에 이르러서는 복신의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강의 동쪽 땅을 침범해 빼앗았으므로 웅진의 중국 군사 1,000명이 적의 무리를 치러 갔다가 적의 깨트림을 당해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싸움을 패한 뒤부터 웅진에서 군사를 요청함이 밤낮 동안 계속되었는데 신라에서는 많은 전염병이 돌아 군사와 말을 징발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요청하는 것을 어기기 어려워 드디어 군사를 일으켜 주리성을 포위하러 갔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웅진도독부를 우리가 도왔다 그런 말이죠. 자, 적이 우리 군사가 적음을 알고 곧 와서 공격해 군사와 말을 크게 잃고서 이득 없이 돌아오게 되자 남쪽의 여러 정들이 한꺼번에 모두 배신해 복신에게 속했습니다. 복신은 승세를 타고 다시 부성을 둘러섰으므로 이 때문에 웅진은 길이 끊어져 소금과 간장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곧 건장한 남자들을 모집해 몰래 소금을 보내 곤경을 구원했습니다. 6월에 이르러서 선왕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는 겨우 끝났으나 상복을 벗지도 못했으므로 구원 요청에 응해서 달려갈 수 없었지만 칙명을 내려 군사를 일으켜 북쪽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함자도 총관 유덕민 등이 이르러 칙명을 받으니 신라로 하여금 평양의 군량을 나르게 했습니다. 이거는 고구려 원정이죠. 이때 웅진에서는 사람을 보내와 부성이 고립되고 위태로운 사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원정 당시에도 여전히 웅진도독부는 되게 위태위태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신라가 둘 다 잘 도와줬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자, 유총관이 저와 상의했는데 제가 만약 평양으로 군량을 보낸다면 웅진으로 통하는 길이 끊어질까 두렵다. 만약 웅진으로 가는 길이 끊어지면 남아 지키던 중국 군사는 곧 적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총관이 마침내 저와 함께 쫓아 먼저 옹산성을 쳐서 옹산을 빼앗고 웅진의 성을 쌓아 웅진으로 가는 길을 통하게 했습니다. 옹산성은 그 대전 지역이죠. 제가 전에 이제 옹산성 전투로 말씀드렸죠, 그죠? 자, 12월에 이르러 웅진의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웅진의 양식을 나르자니 황제의 뜻을 어길까 두렵고 만약 평양으로 군량을 수송한다면 웅진의 양식이 떨어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늙고 약한 자를 뽑아 웅진으로 양식을 나르게 하고 건장하고 날랭 군사들은 평양으로 향하도록 했습니다. 웅진의 양식을 수송하러 간 사람들은 가는 길에 눈을 만나 사람과 말이 모두 죽고 100명 중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용삭 2년 정월에 이르러 유총관은 신라의 양하도 총관 김유신 등과 함께 평양으로 군량을 수송했습니다. 요게 2차 고구려당 전쟁일 거예요. 당시는 구준비가 한 달 이상 이어지고 눈보라가 치는 등 날씨가 몹시 추워서 사람과 말이 얼어 죽었으므로 가져갔던 군량을 모두 보낼 수 없었습니다. 평양의 대군이 또 돌아가려고 하였고 신라 병사와 말의 양식도 다 떨어졌으므로 또한 돌아갔습니다. 병사들은 굶주리고 추위에 떨어 손발이 얼고 상해서 길에서 죽은 사람이 이루다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행렬이 호로하에 이르자 호로하는 임진강이죠. 고구려 군사와 말이 막 뒤를 쫓아와서 강원덕에 군영을 나란히 쳤습니다. 신라 군사들은 피로하고 굶주린 날이 오래되었지만 적이 멀리까지 쫓아올까 두려워 적이 미처 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강을 건너 싸웠는데 선봉이 잠깐 싸우자 적의 무리가 무너져 마침내 군사를 거두어 돌아왔습니다. 이 군사들이 집에 도착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웅진 부성에서 자주 곡식을 요구했는데 그 이전과 이후에 보낸 것이 수만 섬입니다. 남으로는 웅진으로 나르고 북으로는 평양에 공급했으니 조그마한 신라가 두 곳으로 나뉘어 공급하느라 인력의 필요함이 극에 달했고 소와 말이 거의 다 죽었으며 농사의 때를 놓쳐 곡식이 잘 익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창고에 쌓아둔 양식은 날라주느라 모두 써버려서 신라의 백성은 풀뿌리도 오히려 부족했지만 웅진의 중국 군사는 군량 여유가 있었습니다. 또한 남아 지키던 중국 군사들은 집을 떠나온 지가 오래되어 의복이 풀어 떨어져 몸에 걸칠 만한 온전한 옷이 없었으므로 신라는 백성들에게 권하고 먹여서 철에 맞는 옷을 지어보냈습니다. 예를 들면 겨울옷, 여름옷 이런 거요. 도호 유인원이 멀리서 고립된 성을 지킬 때 사면이 모두 적이어서 항상 백제의 공격과 포위를 당했는데 늘 신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1만 명의 중국 군사는
4년 동안 신라의 옷을 입고 신라의 백식량을 먹었으니 유인원이하의 군사는 뼈와 가죽은 비록 중국 땅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피와 살은 모두 일곱 신라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길다. 중국의 은혜와 혜택이 비록 끝이 없다 하더라도 신라가 충성을 바친 것이 역시 가볍게 여길 만한 것이 아닙니다. 신라가 충성을 바친 것 역시 가볍게 여길 만한 것입니다. 가엽게 여길 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싸웠다 그런 말이죠. 용삭 3년에 이르러서 총관 손인사가 군사를 이끌고 보성을 구원하러 왔는데 이게 7,000명이 한 거래죠. 본기에는 40만 명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아마 7,000명 정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신라의 병사와 말도 또한 나아가 함께 정벌에 가서 주류성 아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외놈들의 수군이 백제를 도우러 와서 외에 배 1,000척이 백강에 정박해 있고 이게 백총강 전투죠. 백제 정예 기병이 언덕 위에서 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신라의 용맹한 기병이 중국 군사의 성봉이 되어 먼저 언덕의 군영을 깨트리자 주류성에서는 간담을 잃고서 곧바로 항복했습니다. 남쪽이 이미 평정되자 군사를 돌려 북쪽을 정벌하는데 임존성, 한성만이 헛되이 고집을 부리고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지조신이죠. 두 나라 군사가 힘을 합해 함께 하나의 성을 쳤지만 굳게 지키고 대항했으므로 깨트려 얻을 수 없었습니다. 신라가 곧 돌아오려 할 때 두대부는 뭔지 모르겠다. 칙명에 따르면 평정을 마친 뒤에 함께 모여 맹서의 모임을 가지라고 했으니 임존성, 한성이 아직 항복하지 않았지만 곧바로 함께 맹세를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취리산 해맹하고 그 이전에 그 1차 해맹을 의미하는데요. 이 해맹의 내용은 바로 이제 당나라가 백제를 속국으로 두고 그리고 신라도 일종의 속국으로 두겠다 그런 얘기였죠. 그런 속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신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어쨌든 백제를 존치하겠다라는 게 당나라의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옹진도독부로. 자, 신라는 칙명에 따르면 이미 평정한 뒤에 서로 함께 맹세를 맺으라고 했는데 임존성이 아직 항복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평정되었다고 할 수가 없다고 여겼고 또한 백제는 간사하고 속임수가 끝이 없어서 이랬다 저랬다 하며 언제나 변하지 않으니 지금 비록 함께 맹세를 맺는다 하더라도 뒷날 반드시 배꼽을 깨물 근심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해 맹세를 맺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잠시만요. 좀 물 좀 먹고 합시다. 왜 이렇게 기냐? 아무튼 그 신라 입장에서는 맹세하기 싫었다 그런 얘기죠. 자, 인덕 원년에 이르러 다시 엄한 칙명을 내려 맹세를 맺지 않은 것을 꾸짖었으므로 곧 웅령에 사람을 보내 웅령이라는 게 이제 웅진이겠죠. 자, 제단을 쌓고 함께 서로 맹세하고 이내 맹세를 맺은 곳을 드디어 두 나라의 경계로 삼았습니다. 모여 맹세한 일은 비록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감히 칙명을 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취리산에 제단을 쌓고 직사유인원을 맞아 피를 마시고 서로 맹세해 산과 강으로 서약하였고 경계를 긋고 편마를 세워 영원히 국경으로 삼아 백성을 머물게 살게 하고 각각 생업을 꾸려나가도록 했습니다. 건봉 2년에 이르러서는 조계 이제 취리산 회맹이죠. 취리산의 회맹. 자, 건봉 2년에 이르러서는 대총관 영국공이 이세적입니다. 요동을 정벌한다는 말을 듣고서 여기 바로 이제 3차 고구려 당 전쟁일 겁니다. 자, 나는 한성주에 가서 군사를 보내 국경에 모이게 했습니다. 신라 군사와 말이 홀로 쳐들어가서는 안 되었으므로 먼저 간자를 3번이나 보내고 간첩이요. 정보원. 자, 배를 계속해서 뛰어 대군의 동정을 살피게 했습니다. 간자가 돌아와서 모두 대군이 아직 평양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우선 고구려에 칠중성을 쳐서 길을 뚫고 대군이 이르기를 기다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성을 막 깨뜨리려고 할 때 영공이 보낸 강심이 와서 대총관의 처분을 받들어 신라 병사와 말은 성을 공격할 필요 없이 빨리 평양으로 와서 군량을 공급하고 모이라라고 했습니다. 행렬이 수곡성에 이르렀을 때 대군이 이미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신라 병사와 말도 역시 곧 빠져나왔습니다. 건봉 3년이 이르러서는 대감 김보가를 보내 바닷길로 들어가 영공에 이르게 했더니
자, 신라 병사와 말은 평양으로 와서 모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5월에 이 새끼들이 그 3차 고구려 당 전쟁 당시에 당나라하고 신라 사이 협조가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자, 5월에 유우상이 와서 신라의 병사와 말을 징발해 함께 평양으로 왔는데 나도 또한 한성주에 가서 군사들을 사열했습니다. 이때 번방과 중국의 여러 군대가 모두 사수에 모여 있었는데, 사수라는 게 대동강의 지류입니다. 대동강의 지류로 여기 합정강을 보통 사수라고 봅니다. 자, 사수에 있었는데 남건이 이제 그 남생이 동생이죠. 남건이 군사를 내어 한 번 싸움으로 결판 내려고 있습니다. 신라 군사가 홀로 선봉이 되어 큰 진영을 깨뜨리니 평양성 안은 강한 기세가 꺾이고 사기가 위축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영공이 신라의 용맹한 기병 500명을 뽑아 먼저 성문으로 들어가 마침내 평양을 깨뜨리고 큰 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라 병사는 모두 정벌을 시작한 이래 이미 9년이나 지나서 사람의 힘이 모두 다하였지만 마침내 두 나라를 평정했으니 여러 대를 두고 가졌던 오랜 희망이 오늘에야 이루어졌다. 반드시 우리나라는 충성을 다한 것에 대한 은혜를 입을 것이고 사람들은 힘을 다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공이 비밀리에 신라는 이전에 군대 동원의 약속을 어겼으니 이게 아마 그걸 겁니다. 그 백제원장 당시에 김유신이 기일을 조금 어긴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걸 겁니다. 시발놈이. 또한 그것을 헤아려 정할 것이다 라고 하자 신라 군사들은 이 말을 듣고 다시 두려움이 더했습니다. 또한 공을 세운 장군들이 모두 기록되어 이미 당나라에 들어갔는데 당나라 수도에 도착하자 곧 지금 신라는 아무도 공이 없다라고 하여 군장들이 되돌아오니 백성들이 더욱 두려움을 더하게 됐습니다. 또한 비열성은 본래 신라 땅이었는데 고구려가 쳐서 빼앗은 지 30여 년 만에 신라가 다시 이청을 되찾아 백성을 옮기고 관리를 두어 수비했습니다. 비열성은 바로 비열홀인데 안변입니다. 안변 지역이 계속 사서에 나오는 걸 보면 요때는 요 지역 요즘 다 평야거든요. 요 지역에 그때 당시에 사람이 엄청 많이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랬던 모양입니다. 자, 30년 만에 신라가 다시 빼앗아 되찾아 백성을 옮기고 관리를 두어 수비했습니다. 그런데 당나라가 이 성을 가져다가 고구려에 주었습니다. 또한 신라는 백제를 평정한 때부터 고구려 평정을 끝날 때까지 충성을 다하고 힘을 바쳐 당나라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무슨 죄로 하루아침에 버려지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이와 같이 억울함이 있더라도 끝내 배반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총장 원년에 이르러, 그러니까 일단 나당전쟁이 직전에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고구려의 논공행상, 고구려에 대해서 이제 당나라의 논공행상, 그러니까 신라에 대한 고구려 정벌에 대한 신라의 논공행상이 아주 불평등했고, 그리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안변 지역, 그러니까 비오롤 지역 있죠, 그죠? 비오롤 지역은 신라 땅인데 왜 자꾸 당나라가 집적거리냐 10세들아, 그런 말이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게 이제 나당 전쟁의 주요한 원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자, 총장 원년에 이르러 백제가 함께 맹세했던 곳에서 국경을 옮기고 편말을 받고 농토를 빼앗았으며 우리 노비를 달래고 우리 백성을 꿰어 자기 나라 안에 감추고서 여러 번 찾아도 마침내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웅진도독부 쪽인데요. 웅진도독부에서도 신라에다가 문제를 일으켰던 모양이네요. 그죠? 자, 또 한 소식을 들으니 당나라가 배를 수리하는 것은 겉으로는 외놈들을 정벌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신라를 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서 불안해했습니다. 또한 백제의 여자를 데려다가 신라의 한성도독 박도유에게 시집을 보내고 함께 모이에 몰래 신라의 병기를 훔쳐 한 주의 땅을 갑자기 치기로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박도의 모반 사건인데요. 아마 지난번에 문무왕분기 상해에 나왔던 서세, 그러니까 시세인가? 아무튼 그 사람의 모반 사건하고 같은 걸로 봅니다. 치기로 했는데 마침 일이 발각되어 도유의 목을 베어 후회했던 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함형 원년 6월 1일 고구려가 반역을 꾀해서 중국 관리를 모두 죽였습니다. 신라는 곧 군사를 일으키려고 해서 먼저 웅진의 고구려가 이미 반란을 일으켰으니 정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쪽과 우리 쪽은 모두 황제 신하이니 이치로와 마땅히 함께 흉악한 적을 토벌해야 한다.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모름지기 함께 의논해 처리해야 할 것이므로 바라건대 관리를 이곳에 보내 함께 계획을 세우자라고 했습니다. 저 별난이라는 건 아마 웅진
건모잠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사건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라 입장에서는 그걸 진압을 하려고 웅진도독부하고 힘을 합치려 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백제, 사마, 예군이 이곳에 와서 함께 의논해. 근데 사실 신라 입장에서는 아마 고구려 부흥군하고 같이 힘을 합쳤을 거고, 여기서는 그냥 말만 둘러대서 이렇게 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예군이 와서 함께 의논해 군사를 일으킨 뒤에는 그쪽과 우리 쪽은 서로 의심할까 걱정되니 마침내 두 곳에 마땅히 그 두 곳의 관인을 서로 바꾸어 인질로 삼자라고 했으므로 곧 김유돈과 백제 주부, 수미와 장귀 등을 보내 웅진부로 향하게 해서 인질교환을 의논하게 했습니다. 백제가 비록 인질교환을 허락했지만 성안에서는 군사함을 모아 그 성안에 도착해 밤이면 와서 공격했습니다. 7월에 이르러 당나라 조정에 사신으로 왔던 김음순 등이 땅의 경기를 그린 것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지도를 보니 백제의 옛 땅을 모두 돌려주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음순하고 김양도 이야기는 아시죠? 그죠? 김음순하고 김양도는 웅진도독부를, 그러니까 옛날 백제 땅을 신라 공격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해명하러 갔었었는데 억류됐다가 돌아왔었죠. 김양도는 거기서 죽고요. 자, 황하가 아직 띠와 같이 되지 않았고 태산이 아직 숫돌같이 되지 않았는데 3, 4년 사이에 한 번은 주었다 한 번은 빼앗으니 요거는 그 백제 땅을 신라한테 주기로 한 약속과 다르다는 거죠. 자, 신라 백성은 모두 본래의 희망을 잃었습니다. 모두 신라와 백제는 여러 대에 걸친 깊은 원수인데 지금 백제의 상황을 보시면 따로 한 나라를 세우고 있으니 100년 뒤에는 자손들이 반드시 그들에게 먹혀 없어지고 말 것이다. 신라는 이미 중국의 한 주이므로 두 나라로 나누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바라건대 한 나라로 만들어 길이 뒷날의 근심이 없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에 이러한 사실을 모두 기록해 사신을 보내 아르게 했지만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되돌아왔으므로 다시 사신을 보냈지만 역시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 뒤에는 바람이 치고 파도가 세어 미처 아를 수 없었는데 백제가 거짓을 꾸며 신라가 배신했다라고 아랬습니다. 신라는 앞서는 당나라 높은 지위에 있는 신하의 뜻을 잃었고 뒤에서는 앞에서는 당나라의 그 뜻을 잃었고 뒤에서는 백제의 참소를 당해 나아가고 물러나며 모두 허물있게 되어 충성스러운 마음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길다. 이와 같은 중상모략이 날마다 황제의 귀에 들리니 두 마음 없는 충성심은 일찍이 한 번도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인 임윤이 영광스러운 편지를 가지고 이르러서야 총관께서 풍파를 무릅쓰고 멀리 해외에 온 것을 알았습니다. 이치로 보아 마땅히 사신을 보내 교회에서 영접하고 고기와 술을 보내 대접해야 할 것이지만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 살기에 예를 다하지 못하고 때에 미처 영접하지 못했으니 부디 괴이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총관이 보내온 편지를 펴서 읽어보니 전적으로 신라가 이미 배반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본래의 마음이 아니어서 두렵고 놀라울 뿐입니다. 스스로 공로를 헤아린다면 욕된 비방을 받을까 두렵지만 입을 다물고 꾸짖음을 한다면 또한 불행한 운시에 빠지게 될 것이므로 지금 억울하고 잘못된 것을 간략히 쓰고 반역한 사실이 없음을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당나라는 한 사람의 사신을 보내 일의 근본과 까닭을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곧바로 수만 명의 무리를 보내 저희 나라를 뒤엎으려고 누선들이 푸른 바다에 가득하고 배들이 강어귀에 줄지어 있으면서 저 웅진을 생각해 신라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오호라, 두 나라를 평정하기 전에는 발자취를 쫓는 부림을 입다니 들의 짐승이 모두 없어지자 오히려 요리하는 이의 습격과 핍박을 받는 꼴이며 토사구팽이란 말이죠. 잔악한 적 백제는 오히려 옹치의 상을 받고 중국을 위해 죽은 신하는 정공의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빛이 비록 빛을 비춰주지 않지만 해바라기와 콩잎의 본심은 여전히 해를 향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총관께서는 영웅의 뛰어난 기품을 타고났고 장수와 재상의 높은 자질을 품고 있으며 7가지 덕을 두루 갖추었고 9가지 학문을 섭렵했으니 황제의 벌을 집행함에 죄 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자의 군대를 출동시키기 전에 먼저 일의 근본과 까닭을 묻는 서신을 보내왔으니 이에 배반하지 않았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바라건대 총관께서는 스스로 살피고 헤아려 그로를 갖추어 황제께 아뢰 주십시오. 계림주 대도독 좌의대장군 계부의 동삼사 상주국 신라왕 김범민이 말합니다. 엄청 기네요. 토할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일단 요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무열왕하고 짝눈이 사이에 평양 이남이 다 신라가 가지기로 했다, 신라 주기로 했다, 그렇게 일단 약속이 돼 있고, 복제 백제부흥군이 웅진도독부를 칠 때 그 웅진도독부를 구한 게 바로 신라였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당나라 놈들이 고구려 칠 때 그 군량 배달한 게 바로 우리였다, 신라였다. 고구려 원정할 때 웅진도독부가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그걸 도우려고 옹산성을 조진 게 바로 신라였다. 그리고 웅진도독부에 식량된 것도 신라다. 백강전투에서 선봉으로 공을 세운 것도 신라다. 그리고 농공행사는 너희 족같이 해놨구나, 그런 얘기고요. 3차 전쟁 중에 사수에서 고구려군을 크게 이긴 것도 신라다, 그런 말이고, 비열은 우리 건데 왜 니들 족대로 안동도읍에 주려고 하느냐는 게 또 하나 있고요. 농공행상을 불공평하게 해서 우리는 기분이 족같다는 거고, 그리고 박도유 반란 사건이고 웅진도독부에서 기획한 거 아니냐. 그리고 원래 백제 땅은 우리한테 다 주기로 했는데 왜 짝눈이 약속 어기고 다 이제 웅진도독부를 왜 존치시키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적혀 있는 거죠. 서른기의 편지는 길고 장황한데요,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무왕의 편지는 길고 장황하긴 한데 이제 내용이 꽉꽉 차 있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신라 입장에서는 어쨌건 이 나당 전쟁을 일으킨 게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 니들이 족같이 군 거 아니냐, 그거를 이제 열심히 어필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 당나라에서는 전쟁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미연에 방지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서린기가 중재하고자 했던 모양인데 중재는 실패했죠, 그죠? 실패하고 신라하고 당나라 사이의 전쟁이 확전되게 됩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다 번역 나와 있으니까, 번역되어 있는 거 많으니까 자세히 읽어보시고 한번 스스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문무왕이 없던 입장이었나. 자, 그리고 소부리주를 설치하고 아찬, 진왕을 도독으로 삼았다. 소부리라는 거는 그겁니다. 사비. 여기다 주를 만들었다 그랬으니까 소부리주를 만들었다는 건 아마 웅진도독부가 이때는 신라한테 끝장이 났거나 뭐 그랬던 모양이죠. 아니면은 거의 끝장 났거나 뭐 그런 거겠지.